다음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물체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림대 보면 조금 짜증나는 게 있는데 힘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뭐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직관적으로는 물체 M1을 왼쪽 편에서 미는구나.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요. 자, 힘의 3요소 중에 작용점. 이제 이건 물체 1한테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용점이 물체 1의 내부에 오게 그리는 게 좋아요. 무슨 사정이 없는 한. 예, 그래서 저는 내부에다 이렇게 했죠. 예, 힘 F가 작용하게. 근데 너무 서둘러 가고 있는데, 우리 빅픽처에 따르면, 차원수 곱하기 물체수. 2차원의 물체 두 개니까, 먼저, 질량이 M1인 물체, 예? X방향 R자임, Y방향 R자임. 질량이 M2인 물체에 X방향 R자임, Y방향 R자임. 이렇게 빅픽처를 먼저 세워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힘을 찾아야 됩니다. 자, 외력 F가 M1의 오른쪽으로 작용하니까 M1이 M2를 밀겠죠. 그래서 이게 F12. 근데 F12가 뭐라고? M1이 M2를 미는 힘. 그럼 반작용이 있겠죠? F21, M2가 M1을 이렇게 미는 힘. 그래서 두 힘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작용 반작용 관계. 너무 외력에만 치중했나? 뭐 그 외에도 이제 각각의 중력이 있고 이제 수직항력이 있겠죠. 그래서 중력 M1G, M2G, 수직항력 N1, N2. 자, 따라서 M1한테는 힘이 4개가 작용하고 M2는 힘이 3개가 작용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좌표축을 아까 보통 뭐 가속도의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그냥 보통의 좌표축을 선택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힘들이 여러 개 있지만 다들 X성분 아니면 Y성분 둘 중에 하나밖에 안 갔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체 M1부터 보면은 외력 F가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F2는 왼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수직항력 N1은 위쪽, M1G는 아래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Y방향은 R자임이 0이고 X방향은 물체 1의 질량, 물체 1의 X방향 가속도. 자, 그 다음 M2는 F12가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수직항력 N2가 위쪽, M2G는 아래쪽. 그래서 이거는 Y방향으로 평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물체 2의 질량, 물체 2의 X방향 가속도. 근데 이제 두 물체가 접촉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A1X와 A2X가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AX라고 써도 되죠. 그럼 써줘요. M1 AX, M2 AX.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얘를 1씩, 2씩 해가지고 둘을 더해줘요. 자, 그럼 둘을 더해주면 좌변에서 작용과 반작용은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얘가 지워져요. 그래서 좌변에 남는 거라고는 F 하나만 남고요. 우변은 AX를 묶어 쓰지만 M1 더하기 M2 AX. 그래서 이제 가속도는 그래서 이제 꼼수가 나오죠. 사실은 두 개의 물체인데 두 물체를 더한 한 개의 물체를 보고 이때 외력 F가 작용한다. 이런 그런 이제 꼼수가 등장을 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가속도를 1식이나 2식, 뭐 이 경우에는 2식이 좀 더 편한데
그래서 대입해주면은 두 물체의 접촉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수가 있어요. 뭐 F12든 F21이든 서로 크기 같으니까 대입해주면 M1 더하기 M2분의 M2F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정석으로 구했어요. 그러니까 A1X하고 A2X가 그러니까 두 물체가 접촉을 유지한 상태로 운동하니까 같다. 그냥 꼼수 막 안 쓰고. 이 꼼수가 처음엔 굉장히 매혹적으로 보여요. 근데 문제를 조금만 바꾸면 뭐 어떻게 그 꼼수를 변형할 줄 어찌할 줄 몰라요. 그래서 너무 꼼수에만 매달리는 건 정말 안 좋은 공부법이죠. 자, 다음 봅시다. 자, 승강기. 예,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물고기의 무게를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원래는 용수철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줄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이제 물고기 무게에 의해서 용수철의 길이가 늘어나겠죠. 이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물체의 이제 물고기 무게를 이제 측정할 수가 있는 건데, 야, 그러면 얘는 뭐 그냥 좌표축으로 이렇게 위쪽 방향을 Y축 방향, 그 양의 Y축 방향으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Y축 방향의 R자임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힘을 구해보면은 우선 이제 물고기의 무게가 아래쪽으로 작용하죠. mg. 그리고 이제 줄이 끌어당기는 장력이 위쪽으로 작용하죠. tt. 자, 그래서 R자 힘의 Y 성분은 장력이 위쪽, 중력은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심코 사람들은 빵이라고 써.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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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장력이 위쪽, 중력이 아래쪽. 그래서 이거는 빵이라고 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봤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빠박스의 꿀팁. 예, 물론 엘리베이터 내부에서도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는데, 예, 여러분들의 어떤 수준을 생각해 봤을 때 엘리베이터 외부에 개 외부에 정지해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예, 문제를 푸세요. 이게 꿀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엘리베이터에 타고서 같이 움직이는 걸로 풀면은 많이 어려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일부 아는 학생도 있긴 하겠지만 뭐 빠박쌤이 압박 면접하면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거야. 그래서 개 외부에 정지해 있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럼 개 외부에서 보면은 물고기는 엘리베이터 같이 움직이고 있죠. 예, Y 방향 가속도를 갖고 있어요. 그 AY, 그러니까 물고기의 가속도는 예, 엘리베이터의 가속도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력 T는 M G 플러스 AY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예, 장력의 크기를 겉보기 무게라고 합니다. 그 실제 무게가 아니고 실제 무게는 mg고.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세 가지 경우.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한데 AY가 0인 경우, AY가 양수인 경우, AY가 음수인 경우 세 개가 가능한데 먼저 AY가 0이면 AY가 0이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엘리베이터가 정지해 있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정지해 있거나 등속으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다, 예, 다 포함돼요. 그럼 그런 경우에 겉보기 무게는 실제 무게가 같습니다.
자, 다음에 엘리베이터의 가속도가 위쪽이다. 그러면 학생들은,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는구나. 예, 위로 올라가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도 포함돼요. 그래서 이때는 mg 플러스 ay니까 실제 무게 mg보다 크게 측정돼요. 자, 가속도가 음수인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속력이 빨라지는 경우와 올라가면서 속력이 느려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g 플러스 ay라고 쓰는데 ay가 음수니까 mg보다 작죠. 그래서 만일에 ay가 중력가속도하고 같다고 해봐요. 그러면 겉보기 무게가 0이 되죠. 예, 이른바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주 관광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제 우주선 타고 하면은 이제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있죠. 근데 그거 가짜 무중력 상태예요. 예, 진짜 무중력 상태란 그 모든 물체로부터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로부터 무한히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 그게 바로 진짜 무중력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비싼 돈 주고 우주선 탔는데 그 우주선 내부에서는 지구에 의한 중력하고 뭐 쉽게 말해서 원심력, 그게 이제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여서 그래서 이제 무중력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야. 무중력 상태를 엘리베이터 내부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의 가속도가 음수고, 그러니까 아래쪽 방향이고, 크기는 중력 가속도와 같다. 9.86m/s 스퀘어드. 그러면 엘리베이터 내부는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불행히도 이게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그 중력 가속도의 크기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끊어져 가지고 자유낙하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불행히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라면 그때의 이제 질량은 관성 질량으로 취급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끊어져서 자유낙하한다면 그때의 질량은 중력 질량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은 같다. 예, 물리학계 대본자님인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설파했다고 했죠.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은 같다.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지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끊어져 가지고 자유낙하하는 건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제 엘리베이터 내부에서는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줄과 도로래로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인데, 이런 걸 에두드 기계라고 불러요. 우리로 치면은 거중기. 자, 그러면 이제 차원수 곱하기 물체 쓰니까 물체가 두 개인데, 지금 뭐 그 물체가 위아래로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물체에 R자임의 Y 성분만 다루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M1보다 M2가 무겁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M2는 내려가고 M1은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빠박스의 꿀팁, 아까 말했지만 가속도의 방향을 따라 좌표축을 설정하라. 그러니까 내려가는 방향이 양의 방향, 올라가는 방향이 양의 방향. 그러니까 물론 각각의 물체마다 같은 좌표축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실수하기 좀 쉬워져요. 그러니까 각각의 물체마다 같은 좌표축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건 없어요. 다른 좌표축 써도 됩니다. 자, 힘 차려 봅시다. 일단
각각의 물체에 이제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M1G, M2G. 그리고 이제 물체하고 줄 사이에 이렇게 장력이 이렇게 작용 반작용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장력을 여기를 T1, T1, T2, T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물체 1과 2 둘 다 힘이 도교정하는데 물체 1에서는 T1이 있죠. M1G가 아래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는 물체 1의 질량, 물체 1의 Y방향 가속도. 그 다음에 이제 물체 2는 아래쪽이 양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중력 M2G가 양수, T2가 위쪽이니까 위쪽이 음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T2는 물체 2의 질량, 물체 2의 Y방향 가속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르래가 회전을 안 하는 걸로 뭐 한 10장 이후부터는 회전하는 걸로 이제 다루는데 그때까지는 회전 안 하는 걸로 봉인이 돼 있어요. 자, 도르래가 회전을 안 하기 때문에 장력 T1과 T2가 같아요. 그럼 그냥 T라고 쓰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줄의 길이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줄의 질량도 무시한다고 이미 앞에서부터 얘기했죠. 자, 그러면 A1i하고 A2i가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AY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공간의 관계상 그래서 T1은 아니고 그냥 T라고 쓰면 되고 T2도 그냥 T라고 쓰면 되고 A1i, A2i도 그냥 AY라고 쓰면 된단 말이에요. 고쳐 썼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일식, 얘를 이식, 공간의 관계상 다 지워버리고. 자, 그래서 일식과 이식을 서로 더해줍니다. 그럼 좌변에서 TT 지워지죠? 그래서 이제 중력가스 G로 묶었으면은 M2-M1G는 우변은 이제 AY로 묶었으면은 M1 더하기 M2 AY. 그래서 AY는 이제 꼼수가 또 등장하기 시작하지. 사실 두 개의 물체인데 합쳐서 한 개의 물체를 보고 그 다음에 M2G는 물체 운동을 촉진하고 M1G는 물체 운동을 방해한다. 그래서 이게 가속도다. 꼼수로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구한 가속도를 일식이든 이식이든 뭐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간과정 생략. 그래서 장력이 M1 더하기 M2분의 2배의 M1, M2 G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수 너무 남용하지 말고 정석으로 도르래가 회전하지 않으니까 장력 T1, T2는 같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T라고 썼고 그 다음에 줄이 길이가 일정하고 질량을 무시할 수 있으니까 M1이 올라가는 가속도하고 M2가 내려가는 가속도가 크기가 같겠죠. 그래서 그냥 AY로 썼죠. 이게 꼼수 너무 남용하지 말고 정석의 길로 오세요.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게요. 비탈면 이제 도로레와 줄 통해 가지고 M2는 비탈면 위에 있고 M1은 그냥 이제 수직선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M1이 무거운지 M2가 무거운지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이것도 M2가 무겁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M2는 아래로 내려갈 테고
아래로 내려갈 테고 M1은 위로 올라갈 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좌표축을 세워요.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 그래서 왜 M1은 위로 올라갈 테니까 Y방향 R자리만 구하면 되겠고 M2는 X방향 R자림과 Y방향 R자림 공식을 일단은 이제 각 구체적으로 힘들을 구해보자고요. 자, 그럼 중력 일단 기본적으로 중력 M1G, M2G가 있겠고 그리고 M2는 비탈면 위에 있으니까 수직강력이 작용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줄을 따라서 이제 장력이 작용하는데 뭐 원래대로 T1, T2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로래가 회전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아니까 그냥 T라고 합시다. 다. 그리고 역시 비탈면에 마찰은 없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해결해야 될 게 M2G를 이제 분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뚜뚜뚜뚜뚜뚜뚜 분해하면은 요각이 비탈면의 경사각 세타니까 얘가 M2G 코사인 세타, 이게 M2G 사인 세타. 그럼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M1은 T가 위쪽, M1G가 아래쪽. 그래서 마이너스. 이거는 M1의 질량, 그다음 M1의 Y방향 가속도. 그 다음에 M2는 X방향으로는 이제 비탈면 아래쪽으로 M2G 사인 스타 양수, 장력은 비탈면 위쪽으로 음수. 그래서 요거는 M2의 질량, M2의 X방향 가속도. 그 다음에 수직항력은 비탈면에서 수직하게 위쪽, M2G 코사인 스타는 수직하게 아래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는 그 방향으로는 R자임이 0이죠. 근데 여기서 A1I하고 A2X는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A라고 쓰면 되겠죠? 그냥 A라고 씁시다. 썼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얘를 1식, 얘를 2식이라고 해서 둘을 더해줘요. 그럼 좌변에서 TT 지어지죠? 그래서 중력가속도 G로 묶었으면은 M2 사인 스타 마이너스 M1 G는 우변을 A로 묶었으면 M1 더하기 M2A. 그래서 가속도가 M2 사인 스타 마이너스 M1 G 나누기 M1 더하기 M2. 그 다음에 이 가속도를 이제 1식이나 2식 뭐 아무데나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과만 보면은 장력 T가 M1 M2 사인 세타 더하기 1 나누기 M1 더하기 M2 G. 그래서 아까 그 세타가 0도일 때 0도? 0도 맞아? 90도. 그게 에두드 머신이었죠. 90도일 때가 에두드 머신이었죠. 기계. 그러면은 사인 90도는 1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M1 더하기 M2분의 M2 마이너스 M1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M1 더하기 M2분의 뭐 2배의 M1 M2지. 그래서 이제 앞서 에두드 기계에서 다루었던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뉴턴 운동체 응용 아주 지긋지긋했죠.
일단 여기 이 정도에서 그치고요. 사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마찰력을 추가해가지고 또 할 거예요. 자, 자, 이제 마찰력을 공부해 봅시다. 자, 마찰력. 이게 이제 마찰력이라는 게 왜 생기냐면은 물체하고 면이 울퉁불퉁한데 그러면은 이제 이 근처에 있는 원자들 간에 그 전자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얘네가 서로 그 달라붙게 돼요. 얘네가 이게 그럼 이제 운동을 할 때 이 달라붙은 게 끊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또 새로운 부분이 또 달라붙어요. 그럼 또 끊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마찰력이 생겨요. 그래서 마찰력의 근원은 전자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런 울퉁불퉁한 게 없게 막 진짜 아주 극단적으로 연마를 해요. 원자 분자 수준까지. 그러면 마찰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두물차가 그냥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냉용접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아무튼 마찰력의 근원은 전자기력이다. 그래서 이제 마찰력은 물체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도 작용하고 운동하는 상태에서 작용하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뭐 정지해 있는데 1뉴턴 가는데도 계속 정지해 있으면은 마찰력이 1뉴턴이라는 뜻이죠. 2뉴턴인데도 정지해 있으면 마찰력도 2뉴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지 마찰력은 외력과 크기가 같습니다. 방향은 반대고. 근데 이제 정지 마찰력도 이제 그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정지 마찰력의 최대값, 최대값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외력이 커지면, 그러면 움직여요. 그래서 정지 마찰력의 최대값은 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수직항력에 비례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비례상수를 정지 마찰계수 μs라고 하고요. 정지 마찰계수 μs는 그냥 숫자입니다. 단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도 조금이라도 크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안심하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도로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도 마찰력이 생겨요. 운동 마찰력. 운동 마찰력도 학자들이 실험해 보니까 역시 수직항력에 비례하더라. 그걸 알았고, 정지 마찰계, 그 비례 상수를 운동 마찰계수 뮤K라고 씁니다. 뮤K도 뭐 그냥 숫자예요. 단위 없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은 여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스케일을 똑같이 했다고 하면은 이 각도가 45도가 되겠죠. 이런 직선이 나오다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평선이 얻어져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 꼭대기가 최대정지 마찰력이고 이 아래가 운동 마찰력이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최대정지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정지 마찰 계수가 운동 마찰 계수보다 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마찰력은 외력이 크든 작든 운동 마찰력은 크기가 일정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체하고 면 사이가 서로 거칠면 그러면 마찰 계수도 커져요. 뭐 정지 마찰 계수든 운동 마찰 계수든. 그 다음에 이제 4번. 마찰력의 크기는 물체하고 면이 접촉하는 넓이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체가 있을 때 넓은 면이 바닥에 놓였다고 해서 마찰력이 커지는 건 아니에요. 뭐 혹시나 몰라. 그 넓은 면이 좁은 면보다 뭐 더 거칠다면 또 모를까. 그건 이제 마찰 계수가 커지는 거고. 그래서 마찰력이 커지는 거고.
넓은 면이 바닥에 닿았다고 해서 마찰력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